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우연은 언제 찾아올까요? 서울의 작은 골목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 그곳에 우연히 들른 한 재벌 회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식사 한 끼가 그의 지난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밥을 주문받던 젊은 직원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저희 엄마 시계랑 똑같네요. 이 짧은 말이 회장의 심장을 먹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0년 전 사랑과 이별,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국밥집에서 드러나며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숲.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진우그룹의 회장, 장민호는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조 원대 자산을 움직이는 기업의 수장이자 언론에선 재계의 아이콘이라 불리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중요한 점심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허름한 동네 골목길로 발길을 옮긴 겁니다. 검은색 벤치에서 내린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온누리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발에 글씨조차 잘 보이지 않는 간판, 삐걱거리는 문. 그러나 안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죠.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실내, 그리고 구수한 냄새에 장민호는 은근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곧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밝은 인상을 가진 그녀의 이름은 윤다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물수건과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장민호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미소, 그리고 따뜻한 눈빛이 오래된 기억을 자극했기 때문이었죠. 그가 소고기 국밥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하자 다혜는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그의 손목을 보던 순간 그녀가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시계 엄마 시계랑 똑같네. 순간 장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은은한 빛을 발하는 오래된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바로 30년 전 첫사랑을 위해 무리해서 구입했던 한정판 시계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다혜는 얼굴을 붉히며 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주방 쪽에서 들려온 그녀의 말소리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언니, 저 손님 시계 봤어요?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아요. 장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시계는 세상에 몇 개 없는 희귀 모델. 게다가 그는 그것을 오직 한 사람, 대학 시절 사랑했던 이서연에게 선물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혜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혜는 순간 당황했지만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요? 이서연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장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전 아무 말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소녀가 혹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국밥집의 늦은 저녁, 언제나처럼 허름한 나무, 의자와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 사이에서 이도연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전 백만장자 회장 박규현이 우연히 가게를 찾았던 일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남긴 값비싼 시계, 그리고 뜬금없는 질문. 너 왜 여기서 일하니? 라는 말은 도연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단순히 무시하는 말 같으면서도 묘한 관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연은 자신이 가진 현실의 무게 때문에 애써 그 기억을 지워내려 했다. 그는 고아원 출신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에 익숙해져 있었다. 꿈조차 사치라고 여긴 지 오래였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그가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두터운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과 함께였고 가게 안의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주인 아줌마조차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박규현 회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도연을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다. 여기 있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지만 가슴 깊숙이선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그날 밤 회장은 도연을 따로 불러냈다. 근처 카페의 조용한 구석자리에서 그는 말없이 차를 홀짝이다가 돌직구 같은 말을 던졌다. 내가 준 시계 왜 돌려주지 않았지? 도연은 당황했다. 사실 그는 시계를 반납하려 했으나 기회를 잡지 못했다. 무엇보다 값비싼 그 물건을 다시 내밀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회장님, 전 그저 맡아둔 것뿐입니다. 돌려드리려 했는데. 규현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내 눈빛을 보니 단순히 맡아둔 게 아닌 것 같군. 가난한 내 신세에선 그 시계 하나만 팔아도 인생이 바뀔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지? 그 질문은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매일같이 시계를 바라보며 유혹과 싸웠다. 그러나 팔 수 없었다. 어쩐지 그것을 팔아버리면 자신의 마지막 양심을 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현은 그것을 순진한 고집쯤으로 여겼다. 며칠 후 도시의 한 대형 빌딩 앞에서 도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몇 배로 올려버렸다는 것이다. 그 건물주의 이름은 다름 아닌 박규현 회장이었다. 도연의 눈앞이 새하얘졌다. 자신이 존경 반, 두려움 반으로 마주했던 인물이 이렇게 서민들의 삶을 뒤흔드는 장본인이었다니. 도연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사람들 삶을 짓밟으면서 무슨 만족을 얻으시려는 겁니까? 라며 회장에게 따졌다. 규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내가 국밥집에서 땀 흘리며 버는 돈으로는 평생 벗어나지 못할 진실이지. 그 말은 도연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규현은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여기 내 회사의 인턴 계약서다. 내가 원한다면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넌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넌 평생 그 국밥집 주인처럼 당할 뿐이야. 도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분명히 서민들을 괴롭히는 냉혹한 자본가로 규현을 보았다. 그런데 동시에 그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이것은 모욕일까? 아니면 진심 어린 기회일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도연은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인턴십이 아니었다. 회사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가혹한 질책을 받아야 했다. 더 기막힌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규현이 흘리는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마치 모든 것이 그의 시험이자 장치처럼 느껴졌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회의실에서 터졌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엉망으로 바뀌어 있었고 책임은 고스란히 도연에게 씌워졌다. 모두의 눈총이 그에게 쏟아졌고 규현은 차갑게 말했다. 역시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도연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규현이 자신에게 던지는 거대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뜻밖의 반전이 찾아왔다. 회사의 고위 간부 중 한 명이 은밀히 도연을 불러 세웠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자네를 지켜보고 있었네. 자네 부모의 죽음도 회장님과 관련이 있지. 도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회사 간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머릿속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회장님이 내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그의 모든 과거를 뒤흔들어 버렸다. 도연은 부모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단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어렴풋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운명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만약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도연은 다음 날 조심스럽게 회사 기록 보관실에 발을 들였다. 새벽까지 남아 몰래 자료를 뒤지며 과거 신문 기사와 사고 기록을 찾았다. 마침내 낡은 서류철 속에서 그는 자신이 태어나던 해의 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박규현 그룹 부실 공사 의혹, 교통사고 희생자 발생. 그 기사에는 작은 사진과 함께 교량 붕괴 사고 소식이 담겨 있었고 사망자 명단 속에 낯익은 이름 2개가 있었다. 바로 그의 부모였다.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보고 기회를 준다는 듯 접근했던 박규현. 그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장본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도연은 분노와 혼란 속에 서류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며칠 동안 도연은 의도적으로 규현을 피해 다녔다. 그러나 규현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를 불러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도연을 고급 호텔의 연회장으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정치인, 재계인사, 해외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고 도연은 마치 낯선 세상에 홀로 던져진 느낌을 받았다. 연단 위에 선 규현은 그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 있는 젊은 인재는 바로 우리 회사의 미래다. 이도연 군이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 도연은 굳어버렸다. 자신을 치켜 세우는 듯한 말이 오히려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연회가 끝나고 단둘이 된 자리에서 도연은 마침내 터져버렸다. 회장님, 왜 저를 선택했습니까? 제 부모님이 당신 회사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고도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규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곧 차갑게 굳어졌다. 그건 오래전 일이다. 내가 알아도 상관없지 않나? 상관없다고요? 제 인생을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기회라니 이건 조롱입니까? 분노에 휩싸인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규현은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했다. 내 부모의 죽음은 불운이었을지 몰라도 그 덕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 마주할 수 있게 된 거다.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법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이 자리를 떠나면 된다. 도연은 치를 떨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한 갈등이 일었다. 규현의 말이 잔인했지만 현실은 그 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권력과 자본이 세상을 지배했고 약자는 늘 희생되었다.
도연은 그 진실 앞에서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 욕망이 피어오르는 자신을 발견했다. 며칠 후 회사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해외 계약이었고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규현은 의도적으로 도연을 프로젝트 핵심에 투입했다. 동료들은 반발했지만 규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도연은 최선을 다했다. 밤낮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프로젝트에 쓰일 자금 일부가 불법적으로 조성된 검은 돈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회사는 물론이고 자신 또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회사를 배신하고 모든 걸 폭로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부모의 억울한 죽음을 갚는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그는 이제껏 상상조차 못한 힘과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뜻밖의 순간 규현이 나타났다. 그는 도연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안다. 이제 선택해라.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모든 걸 불태울 건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건가? 규현의 말은 도연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원한과 욕망, 정의와 야망이 뒤엉키며 그의 가슴을 죄어왔다. 도연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결단이었다. 도연은 며칠 동안 극심한 내적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류를 덮어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그는 단숨에 성공의 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부모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수많은 희생 위에 쌓인 권력. 그는 어느 쪽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최종 계약식 날, 도연은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규현은 뒷자리에서 미소를 띠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계약 문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그의 미래, 그리고 부모의 명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성공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연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이며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규현의 얼굴은 일순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그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폭로한 순간 내 인생도 끝난 거다. 규현의 협박 섞인 말에도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해둔 증거 자료를 공개했고 이미 사회 곳곳에 있는 정의로운 언론인들에게 전달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곧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규현은 불법 자금과 과거에 은폐된 사고까지 모두 드러나며 체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림하던 재벌 회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도연 역시 회사 내부의 부패에 연루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로 그리고 때로는 배신자로 불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양쪽으로 갈라 평가했습니다. 어떤 이는 정의로운 결단을 내린 젊은이라고 칭송했지만 또 다른 이는 조직을 무너뜨린 위험한 인물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도연은 홀로 남아 무너진 사무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함은 밝혀냈지만 동시에 자신은 모든 걸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자료와 폭로는 사회 전반의 부패 고리를 끊는 기폭제가 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그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그의 용기를 찬사하며 진짜 변화를 만든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부모님의 낡은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겠죠? 저는 제 길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가 믿는 정의를 따르겠습니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성공을 놓쳤지만 그는 스스로의 영혼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택이라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환호를 받던 순간이 아니라 홀로 진실을 마주하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시간이야말로 도연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주인공 도연이 결국 모든 걸 걸고 선택한 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선택을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